이성계가 한양을 천도하게 돼서 궁궐을 짓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정치를 하게 된 데까지 이야기, 왜 풍수적으로 한양을 잡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왕릉에 대해서 해드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원 풍수를 해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인공위성 지도가 지금 낯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위치가 어디라는 건 일단 아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금색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서울 경계선입니다. 서울 경계선이요. 네, 인공위성 지도에다가 이미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문우당 서점 가면 팔아요. 그리고 북한산이 이쪽에 있는 게 북한산,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서울에 길을 내려다주는 북한산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보현봉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그 다음 이쪽에 백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 그 청와대 뒤에 눈깔 2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이는 산. 청와대 뒤에 보이는 형산. 그게 여기에요. 그러면 세형혈을 따지면 어떻게 된다? 북한산이 세산이고 그 다음 보현봉 중간 하나를 거쳐서 백악으로 들어오는 게 형산. 형산 앞에 경복궁 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돌아서 요선까지가 이렇게 이제 조금 나무들이 보이는 게 여기 종묘 들어오는 선입니다. 종로 3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조금 길게 내려오는 게 여기 낙산이라고 해서 한양의 좌청룡이 됩니다. 근데 산이 낮다 보니까 이미 집들이 다 올라서 가지고 산이 없어졌어요. 위에서 찍었을 땐 집들만 보여요. 높이가 26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곽 쌓은 것만 보이고 집이 다 올라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요게 인왕산입니다. 요게 인왕산이에요. 인왕산에서 요건 이제 380m 정도 돼가지고 요거는 또 집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나무가 돼 있고 남대문을 지나서 요 부분이 남산이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 터가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요게 후현무, 전주작, 좌청룡, 우백호에서 사신사를 구성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양을 도읍할 때 북한산, 진산에 한수까지를 생각 안 했습니다. 이때는 건 알았지만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신사를 구성을 할 때는 요 사신사를 요 안에서만 맨 처음 한양 도읍을 정하게 돼요. 그게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 작은 것들을 보는 거를 사신사 중에 안쪽에 있다 해서 내사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크게 돌고 있는 거를 외사신사라고 하거든요. 그 외사신사는 뭐냐면은 북한산을 후현무로 잡고 그 다음 관악산을 전주작으로 잡고 이쪽 뒤로 흘러내려온 용마산을 좌청룡으로 잡고 이쪽 뒤로 들어온 덕양산을 우백호로 잡았을 때 작은 내사신사, 큰 외사신사로 돌게 돼요. 근데 이 큰 외사신사까지 태조 이성계가 생각하고 잡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지금 서울 25개 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25개 구가 외사신사로 걸려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행정 자체가 산줄기, 물줄기를 따져서 저절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풍수를 몰라도. 이렇게 자르면 자연스럽겠구나. 자르다 보니까 외사신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관악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여기서 이게 어디냐 하는 것들? 이건 예. 낙산이요. 낙산. 그러면은 이 한강을 경계로 해서 이 위쪽의 산줄기는 어디서 받아 내려온 산입니까? 백두대간에서 추가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내려와
내려온 한북정맥이고요. 한강이 북쪽에 있다 해서 한북정맥이라고 해서 백두대간 저 이북지방 추가령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그럼 이 관악산은 어디서 내려온 거다? 백두대간 중에 속리산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올라온 산이 이 관악산 대모산 쪽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한남정맥이다 한다. 우리 백두대간 간용법 배우셨죠? 강을 넘을 수 없다잖아요. 그죠? 산줄기는 강을 넘을 수 없으니까 백두대간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강, 남한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줄기를 못 건너가니까 여기서 뻗어 내려온 게 한북정맥. 속리산에서 치고 올라간 정맥이 한남정맥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까지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 산줄기와 이 산줄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같은 줄기 라인에 있는 게 아닌데 태조 이성기능은 이 선에서 빠져나오고 태종 이방원이능은 여기서 빠져나온다고요. 이 넘어간 물줄기를 넘어서 왕릉이 만들어진 것들도 다 산자 분수령에 의해서 물은 스스로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른다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이유들이 다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한양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느냐, 한양에 도읍하기까지는 어떠한 사연들이 있었느냐를 이제 들어갑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서울. 요거의 먼저 발음은 뭐다? 옛날에?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서라벌이라고 하는 데서 나는데 이게 이제 발음이 뭐 소불, 소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소자라고 하는 데서 발음이 이제 연역돼가지고 나온 건데 이 소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다? 제정일치 시대 때 소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는 신령스러운 단체무로 그 안에 들어가면 치외법권지대였다는 거 뭐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정치하고 이때 이 소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령스러운 지역이 소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벌자는 벌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터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벌이라는 뜻은 서라벌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무슨 말이냐? 신령스러운 터, 신령스러운 벌판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게 서울이에요. 그것이 서라벌에서 이제 중부지방인 서울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그럼 이것을 그냥 한국말로만 갖고 있었느냐? 아니죠. 삼국시대 때는 뭐라 그랬다? 북한산 군이라 했다. 북한산 군. 그 다음 통일신라 시대 때는 한양군. 그 다음 고려시대 때가 양주 남경. 또는 한성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럼 고려시대 때 삼경이라 그러면은 어디다 그랬습니다? 삼경, 고려시대 때 삼경, 개경, 서경, 동경이라고 말 붙인 것이 초기예요. 고려 초기 때. 그랬다가 신라 위세가 없어지면서 고려 후기 때는 요거랑 요 밑에 남경이라고 해서 남경이 서울로 이제 동경이 없어지고 남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요때 이제 남경 이야기도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신라시대 때도 이미 이 동네가 정말 물 좋고 산 좋고 북한산의 기세를 알고 있었다.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 오면서 왕건이가 개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남경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양에 대해서, 한양이 도읍터가 될 만하다. 한양이 도읍터가 될 만하다라고 나온 초기에 이야기는 언제냐면,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한양 도읍설이라고 할까요? 풍수적으로 한양이 참 좋더라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는 고려 11대 문종 때 요 발언이 이제 풍수 도참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 문종 때. 근데 문종, 보통 도참설이 언제 퍼집니까? 풍수 도참설이. 아니. 나라가 어지럽을 때 대체적으로. 그죠? 어디 기대 보고자 한 게 이제 풍수 도참설. 나라가 어지럽을 때 생겨야 되는 게 풍수 도참설인데, 고려 문종 때 문치주의였죠. 오히려 꽃필 때였습니다. 근데 풍수 도참설이 나와요. 개성 세패설. 그 다음에 습관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 천도설, 목자 득국설이라고 하는, 이 목자 득국설은 결국엔 뭐죠? 이자잖아요, 이시잖아요. 요 세 개의 이론이 풍수도참설이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게 고려 문종 때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고려 문종 때는 그야말로 꽃필 때예요, 고려 문화가. 이때 강감찬이가 살수대첩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저 북쪽으로 북진 정책해가지고 잘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코리아라고 나온 이름들, C죠. 코리아라고 나온 이름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교역도 활발할 때에 이런 풍수도참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꼭 안 맞죠? 그죠? 정치가 꼭 혼란할 때만 나온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 이때는 호족들하고 관계가 혼인으로서 이루어졌죠. 고려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호족하고 결연관계였잖아요. 이때 이자연이라고 하는 인주 이씨 집안의 이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3명을 문종에게 시집을 보내서 왕비 3명을 만듭니다. 힘 좋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자, 인주 이씨는 어디냐 하면은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 시흥, 수원, 이쪽 동네를 이제 인주라 그러는데, 요때 인주 이씨 가문에 이자연이가 3명의 딸을 왕비로 집어넣으면서 파워가 세진다, 안 세진다? 당연히 세지죠. 그러면서 파워가 워낙 막강해지면서 이자연이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을 해요. 개성이 쇠폐하지도, 그때 당시엔 쇠폐해지지도 않았는데 한양으로 이사 갑시다. 이사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자기네들이 파워가 더 세진다는 거죠. 근데 요 문종이 지나면서 인주이 씨가 워낙 파워가 강해지니까는 이거를 눌러버린 게 누구다? 서경팀이에요. 평양팀들. 평양팀들이 인주이 씨를 눌러버리죠. 그래서 득세를 하고 있다가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서경으로 가자! 근데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죠? 누구에 의해서? 개경파에 의해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개경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미 남경으로 가려고 했고 서경으로 가려고 했고 이런 호족들의 싸움 속에서 휘둘림을 받았던 것들이 고려시대 때 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때서부터 한양으로 가자. 개성이 쇠패했다. 근데 개성이 쇠패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북한산이 여기에 있는 이 북한산이 개성에서 보여요. 실록을 보면 개성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규봉으로 보여요. 도둑놈 봉우리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성의 기운이 자꾸 한양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에 핑계를 대고 인주이시 팀들이 개성 세패설을 나타내고 목자 득국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옮기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조선 초중기 때 이야기들이고요. 이때서부터 이미 한양이라는 곳이 도읍지로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고려 후기 때 이 후기라는 소리 자체가 뭐죠? 망하기 얼마 안 남았다가 후기죠. 이 후기 때 무슨 이제 자꾸 워낙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물론 이 팀들은 다 힘없는 팀들이었지만 요건 그래도 좀 공민왕은 좀 힘이 있었죠. 공민왕이 한양으로 도읍을 한번 옮겨봅니다. 그랬다가 개성에 원래 있던 팀들에 의해서 다시 끄달림을 와요. 우왕 때도 가보려고 했고 창왕 때는 감히 움직이려고 못했고 공양왕 때도 한번 움직여 보려고 남경이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남경에 공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또 천도도 갔다가 오기도 해요. 그럼 그 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청와대고 경복궁이죠. 예? 청와대고 경복궁입니다. 이거는 뒤에 백악이고요. 요 청와대 옆에 요쪽에가 남경터가 있어요. 맨 처음엔 여기로 잡은 거예요. 경복궁터가 바로 잡힌 게 아닙니다. 요쪽으로 여기서는 너무 좀 지도가 작아서 애매한데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요 위에가 청와대고요. 청와대 옆에 요 사이에 삼천공원 있는데 조금 못 가서 쪽이 여기가 남경궁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고려 후기 때 합니다. 그랬다가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딱 하면서 개경에 수창궁 목숨 숫자에 창성할 창자 목숨 숫자 약자 모르겠네요. 수창궁에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즉위를 해서 딱 올라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 네?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왜? 개성에 남아있으면은 기존 세력들의 반발을 끊임없이 몇십 년이고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정몽주 팀, 이색 팀 이런 팀들이 반발 세력들이 충신 팀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삭제시키려면 한양 도읍으로 빨리 가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양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가까웠고. 근데 못 가게들 개국 공신들조차도 못 가게 막습니다. 같이 호응했던 팀들도. 왜? 그 팀들도 터전을 전부 다 개성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조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고려 개성에 잠시 정착을 해요. 못 가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남쪽 한양을.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없이 이제 개국을 시켰으니까 해야 될 게 뭐다? 도읍은 못 옮겼고 종묘 사직이죠. 그래서 개성에 있던 종묘 사직을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종묘 사직을 일단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종묘에 착수, 그러니까 개성 위에다가 그거를 종묘를 짓고 있다가 백의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의염, 조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상소문을 올려요. 마마, 계룡산에
좋은 터가 있어옵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계룡산 신도안이에요. 요거 기억나죠? 빨간 칠 했던 거? 요 신도안 터입니다. 요 신도안 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룡산으로 좋은 터가 있사오니 가보입시다. 그래서 태조 2년 2월 달에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답사를 태조 이성계가 개성서부터 쭉 내려가서 답사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조 2년 2월 달서부터 바로 공사 시행 명령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10개월간 거기서 궁궐 공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뭐를 집어넣고, 여긴 종묘 집어넣고, 여긴 사직 집어넣고, 저기는 별궁을 짓고, 저기다가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시장은 어디다 만들고, 이런 행정계획서까지 다 만들고, 공사의 시작이 들어가요. 그랬다가 11월 달에, 물론 이제 태조 이성계 라인이죠. 하륜이라고 하는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요즘급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도지사예요. 그때 직함으로는 경기 좌우 관찰사라고 하는 하륜이가 마마. 이 터는 아니 되옵니다. 다 그럽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고려 중기 때 들어온 이론 중에 우리 자양론은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이론이지만 호순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송나라 때 만든 이 사람이 만든 자양론이 있어요. 지리신법이라고. 지리신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수구가 빠져나가는 수구의 파구죠. 그죠? 수구의 파구가 장생이라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가니 물줄기는 좋은 데로 들어와서 나쁜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 게 밥은 깨끗한 데로 먹고 오물은 더러운 데로 빠져나가야 되듯이 좋은 데로 들어와서 나쁜 데로 물줄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의 파구가 장생이라는 좋은 파구로 빠져나가니 꼭 뭐와 같다? 오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룡산을 쇠폐지지라고 그럽니다. 또 이상하게 쓰려고 그런다. 이 땅은 곧 망할 땅이오니 가시면 아니 되겠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성계가 이때 아무리 계룡산의 형국론이 좋고 수태극 3태극이 돌고 회룡 고조형이라는 좋은 형국이 있고 터도 그만한 터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태극 3태극은 뭐라 그랬죠? 산태극 산이 이렇게 돌고 그 다음 수태극 이렇게 돌고 그 다음 회룡 고조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이쪽에서 이 혈자리에서 봤을 때 자기 앞줄기산이 보이면은 용이 돌아서 조상을 되돌아보는 그런 형국이다 그랬죠. 그죠? 예. 거기에 물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요 안터가 궁궐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바깥들이 이제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는 곳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수구의 파구가 문제 하나 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쪽 빠져나가는 부분이겠습니까? 파구가. 물이 끝나는 지점이라 했잖아요. 파구는. 삼합수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겠습니까? 자, 이게 파란색 삼합수 1번 밑에 산줄기로 막는 거 2번. 1번 손. 2번. 도읍이라고 하는 걸 큰 걸 정할 때는 국면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양택을 짓는다 안 그러면 음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게 삼합수가 되죠. 여기가 파구 지점이 돼요. 근데 도읍이라고 하는 커다란 걸 봤을 때는 파구는 어디냐? 이 부분이 파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계천에서 여기서도 파구는 어디다? 서울에서도 낙산이 끝마치고 남산에서 끄트머리가 끝나는 성동구 쪽에 있는 이 부분이 파구가 돼요. 물줄기들이 인왕산이 있고요, 남산이 있고요, 낙산이 있어가지고 청계천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청계천 물들이 이렇게 흘러나가거든요. 남쪽에서 산기온, 북한산에서 산기온. 그럼 요것들은 개개인 집들을 따질 때 쓰는 거고요. 이 도읍 안의 걸 전체로 따질 때 파구는
이거를 탑으로 삼습니다. 계룡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풀어야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하륜이가 이래서 안 되옵니다. 장생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럼 다른 방위가, 요걸로 잡으면은 패철로 돌리면은 다른 방위가 나와요. 요 방이랑 요 방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하륜 때문에 이 10개월 동안 좋은 산과 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철 자향론 하나 때문에 공사가 10개월 동안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하는 말이, 어이 하륜, 그럼 니는 어디라 생각하는데? 네가 스톱시켰으니까 니는 어디라 생각하는데? 모악이라 하옵니다. 여기서 모악이라고 하는 건 참 서울은 그렇죠? 백악산, 경복궁 뒤에 있는 거 백악산, 그 다음 관악산, 모악산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위들이 튄 것들이 많다고 해서. 모악은 어디냐면 요게 지금 인왕산입니다. 경복궁이고요. 이제 뭡니까? 눈깔 2개짜리 백악산이고 청와대 뒷산, 요게 인왕산이고 그 다음 요게 모악입니다. 모악 뒤편에 연희동 부분이 요 부분 모악 뒷산의 연희동 부분이 수도로서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그러니까는 하륜이가 이야기했던 터를 아무도 몰라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있는 위치 어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맞아요. 거기를 발굴을 해봤더니 아무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조선왕조 실록을 쫙 찾아봐서 풍수의 간영법으로 딱 찾아보면은 모악이 어디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입니다.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집을 누가 잡아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창용 씨가 잡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근데 그 동네가 하륜이가 이야기했던 모악이에요. 도읍터예요. 근데 이 모악을 다른 대신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지금 경복궁터는 경복궁에서 봤을 때 앞에 시장이 이만해요. 예? 근데 연희동터에서는 요 앞에 가려가지고 터가 요만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뭐라 그러느냐. 첫째, 너무 좁다. 너무 규모가 협소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고, 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착한다, 기울어져 있다, 그 다음에 수구가 폐쇄되어 있다, 그 다음 뒤에 주산이, 뒤에서 이제 맥이 내려오는 게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형산의 기운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연희동 뒷산을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요 가운데서 맥세가 하나 빠져내려와요. 주산이 없는 거예요. 좁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그 다음 기울어져 있다, 수구가 폐쇄되어 있다, 뒷산이 저함하다, 낮고 함몰되어 있다 해서 모악은 아니 되옵니다 하고 경복궁터를 상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륜이가 이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악으로 못 들어가요. 연희동 쪽으로. 근데 연희궁터에 누가 들어갔다 나중에 연희궁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라진 터가 연희궁이라고 있었어요. 결국엔 연희동에 연희궁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 밝혀진 궁이 몇 개 있죠? 연희궁, 그 다음 광해군이 지었다고 하는 인경궁, 이거 두 개는 안 나와 있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제가 또 인경궁 이야기도 해드리겠는데, 지금 총 5개가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렇게 5개 궁궐이 있죠, 서울에. 그 중에 요거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장영훈 교수님이 연희궁터는 연희동, 지금 학교에서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교수님은 지금 서울의 풍수책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연희동 107번지, 108번지 터가 연희궁 궁터다라고 번지수까지 딱 하고 찍어내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 간용법에서 나와요. 두 가지, 개수측지와 간용법. 그거 가지고 몇 번지까지 딱 찍어내요. 이제 거기 파봐갖고 나오면 이제 문화재 발굴 시작되는 거지. 전두환이 뭐 나가라 이러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못하게 되고 경복궁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가 거기에 경복궁 터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종묘를 만들고 이쪽으로는 사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좌묘, 우사, 전조, 구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좌측에는 종묘가, 우측에는 사직이, 그 다음 앞에는 전조라고 해서 마을이, 대신들이 살고 양반들이 살고 하는 마을이, 뒤쪽에는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해나간다. 제가 몇 번째 시간인가 이야기해드렸죠. 여기는 신의를 모시는 곳이고 여기는 토지 오곡 토지신을 모시는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남명조식 단성소 이야기까지 제가 같이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일단 궁을 잡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가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여기서 이기죠. 그죠? 태종 이방원이가 이겨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대 정종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자기가 왕은 못 되고 태종 이방원이 자신은 왕이 못 되고 왕한다 그러면 욕심 있는 걸로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형인 정종한테 왕위를 딱 이제 하게끔 하고 태조는 상왕이 되잖아요. 그죠? 살아생전에 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종이 이게 이제 골통이라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개성에서 정치를 해요. 개성에서 정조가 너무 싫다 이거라. 이 1차 왕자의 난도 벌어지고 뭐 자청령도 허약하다하고 우백호 인왕사는 크게 튀어있다 그러고 뭐가 좀 워낙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피비린이 혈투들이 일어나니까는 안 좋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정종이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정종은 결국엔 어디서 죽는다?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왕릉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우리가 못 가보는 왕릉이 하나 있다면 정종릉입니다. 나머지 능들은 다 남한에 있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제가 또 보고 분석서 해가지고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정종릉은 어떻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2차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죠.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누가 왕세자가 됩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왕세자가 되고 정종이 죽으면서 태종 이방원이가 태종으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럼 결국엔 태종은 어디서 임금이 됐습니까? 개성에서 임금이 됐어요. 그때 이성계 살아있었다, 안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죠. 나중에 싸우잖아. 근데 태종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진짜 싸움도 많이 했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개경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생각은 둘이 똑같았던 거라. 딴 건 다 틀렸어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반대파에 걸린다, 안 걸린다?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종 이방원이가 잠시 내세운 게 양도론입니다. 왜? 이 명분은 어디서 생겼죠? 양도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종이
개성을 갈 때 못 갖고 간 게 있습니다. 종묘를 못 갖고 갔고 사직을 못 갖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종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다시 이쪽에 오고 싶은데, 태종은 이제 다시 오고 싶은데 신하들은 못 가게 말리니까 양도론을 펼칠 수 있는 자기 명분은 종묘사직이 여 있으니 그럼 일단 양도론으로 일단 가자 하고 가만히 신하들을 잠재웁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거 어쩔까예? 그럼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개국을 했는데 개성에 붙어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개국을 해서 천도까지 해놨는데 어째 개성에서 산단 말이고. 가자. 내가 안 해, 태조 이성계가 안 해놓고 네가 안 해놓으면 어느 후대 왕들이 감히 개성에서 움직일 수 있겠노? 네 카리스마와 내 고집과 이 정도가 뒤에 후사에 어느 왕이 이거를 해낼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는 틀려요. 그래가지고 양도론을 한참 하고 있다가 이성계가 말하기를, 이방원이가 말하기를, 그때 무슨 핑계가 딱 생겨가지고 이방원이가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어서 자꾸 분란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현재 백악하고 그 다음 하륜이가 다시 이야기했던 모학이 다시 요때 잠시 고개를 듭니다. 모학하고 개성하고 어디를 정말로 도읍을 정해야 될지 우리 종묘 가서 점을 치작합니다. 점 치작하는 데는 논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점캐를 가지고 치자는데. 그래서 이방원이가 종묘에 이제 신이 앞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점을 딱 치니까는 길, 흉 요렇게 하면 백악이 2대1, 개성이 1대2, 모학이 1대2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악이 딱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종묘 안에서 점을 치는데 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백악이 어쨌든 2길 1흉이 나오는 바람에 옮기자고 명분론을 딱 세워가지고 무조건 옮깁니다. 그래서 현재 경복궁 터로 들어와가지고 근정전을 또 제대로 짓고 이제 거기서부터 움직이지 않고 쫙 돌게 돼요. 근데 이시조선에서 장남이 안 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많이. 그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다? 예? 자, 그렇죠. 자청령이라고 하는, 낙산 쪽은 자청령이고 인왕산 쪽은 살기가 푹푹 튀어있는 우백호입니다. 그럼 좌측은 양이고 하늘이고 남자고 우백호 쪽은 여자고 음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청력이 약함으로 아들이 잘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랬을 때, 자, 한번 봐요. 태조에서 정종이 오래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태종이 그대로 제대로 이어받았죠. 그 다음, 태종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날라가버리고 세종이 충녕대군이 왕위를 물려받았죠. 문종한테 줬더니 문종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일찍 죽어버리죠. 그 다음 그 밑에 단종이 또 맏아들이 일찍 죽어버리죠. 여기서 뻗어나온 동생이 수양대군이잖아요. 수양대군이 결국엔 제대로 해먹잖아요. 수양대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는 또 죽어버리고 그 밑에 예종 둘째 아들도 맏아들 역할 하다가 오래 못 가고 요거의 전여상 예종에서 나온 그 다음 성종이 의경세자 아들이거든요. 근데 차남이라 성종도 차남이에요. 그래갖고 이어서부터 이제 쫙 20몇 명 아들 낳잖아요. 성종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연산군, 두 번째가 정종이단 말입니다. 중종이단 말입니다. 연산군도 아니고 맏아들이 제대로 된 왕조가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자청령이 허약하다라는 풍수 이론을 끄집어 갖고 옵니다. 자꾸 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맏아들이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못 보니까 성종이, 이게 부대입니다. 성종이 창덕궁으로 이공을 합니다. 궁을 옮깁니다.
이터가 하도 분란이 많으니까 종묘를 지나서 이쪽으로, 종묘자리 쪽으로 창덕궁으로 이공을 해서 궁을 옮겨서 정치를 그때서부터 260년간 합니다. 그 중에 임진왜란이 다 일어났죠. 그때 경복궁 불타버렸죠. 근데 그 불타버린 궁을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1800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9세기 후반 1800 몇 년도에 거의 200 몇십 년 동안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전까지 그대로 폐허 그대로 놔두죠. 경복궁은. 경복궁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경복궁이라. 그래서 부대 성종 때서부터 260여 년간 창덕궁에서 이제 정시를 논하다가 대원군이 한번 옮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스토리예요. 서울 한양을 잡게 된 이성계가. 전도전은 무학의 역할을 전하실 때 했어요. 초자가 어떻게 쓰죠? 초월하다 할 때 초자. 이거 쓰죠? 예, 초월하다 할 때 초자.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무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자초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정도전에서부터 옛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고려시대 때는 승려가 풍수를 번맥을 이었죠. 조선시대 때서부터는 조선시대 때는 정치인들이 영의정, 자의정, 참판들이 전부 다 풍수 번맥을 이었습니다. 풍수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도전이니 누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예? 정치인들 있죠.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전부 다 풍수였습니다. 풍수의 귀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하륜도 경기도 관찰사 도지사인데도 풍수 갖고 이렇쿵 저렇쿵. 정도전 이야기서부터 나오는데 무학대사를 태조가 신임한 건 맞아요. 그래서 경복궁 터를 물을 때 신도안 갔다가 모학을 갔다가 경복궁 터에 가서 또 물을 때 태조가 마지막으로 무학한테 묻습니다. 자초, 당신은 어찌 생각하요? 라고 딱 묻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신하들끼리 정도전 팀들서부터 해가지고 이 팀들이 풍수적인 이야기를 막 꺼냈던 조선왕조 실록들 이야기가 나오지, 자초대사가 이러쿵저러쿵 떠들었던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 한마디가 나오는 게 태조 이성계가 무학 당신은 어찌 생각하요? 이랬더니 무학대사가 뭐라 말하느냐 하면, 신은 대신들이 생각하는 바와 유사함으로 대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따르시면 별 탈 없을까 하옵니다 하고 대신 쪽으로 싹 말을 밀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정도전이하고 무학이랑 막 싸웠던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 자체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예. 그 왕십리라고 하는 것도 전부 정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인 질문. 예. 실제 왕십리가 그 질문에 예. 나오게 되는 게 정도전과 무학 이야기 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야사지 실록에서는 둘이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나의 썰이다. 일단은 이 둘이 막 싸웠던 이야기는 야사 썰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학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 썰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싸웠다. 실록 안에서는. 조선왕조 실록을 읽다가 자초라 그러면 무학대사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차수 이야기를 하면은 좀 정신이 없을 거고. 사산금표. 또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조 때, 사산금표도가 나옵니다.
맨 처음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할 때는 10만 명이었어요. 그랬다가 영조 때서 이제 영조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면서 20만 30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벌목을 하게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연탄이 있었어요. 석유가 있었어요. 가까운 뒷산 올라가가지고 벌목을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죽으니까는 우리 동네 말고 뒷동네 좀 허름한 데 가가지고 장사 지내고 죽은 사람들. 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산이 자꾸 없어지고 묘지만 늘어나고. 그래서 사산금표를 발표를 합니다. 내산주의로 벌목도 하지 말 것이며 장사 지내지도 말라라고 그 구획을 짓는 게 이게 중랑천, 자 이게 북한산입니다. 북한산맥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죠. 예? 북한산맥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랑천이 이겁니다. 중랑천이 이거고요. 그럼 북한산 기운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쪽 고양시 말고 이 뒤로 올라가는 게 창릉천입니다. 그럼 서울 시내가 어디서부터 중랑천 남쪽 창릉천 요만큼 부분이 북한산 기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획이 물이에요. 물줄기예요. 요 범위 바깥에서 나무를 해오고 장사도 바깥에 치르라는 명이 나온 게 사산금표도예요. 그럼 결국엔 이 남대문 서대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자청령 우백호 이제 전주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는 꼭 요것만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조가 발표한 게. 아니죠. 여기엔 이것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왜? 북한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구역은 딱 북한산이 진산으로 기운을 내려다주는 기운이에요. 이거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북한산 기운이 아니고 이거는 도봉산령이고요. 도봉산맥이에요. 이쪽은 또 다른 맥이에요. 요 라인만 중랑천과 창릉천 요 사이가 북한산 맥인 거라 한양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벌목도 하지 말고 묘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한양의 기운을 풍수적으로 그대로 갖고 있고자 했던 게 사산금표도예요. 지도책 보면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벌목과 장사 지내지 말라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 도표도 있어요. 그림도 사산금표도라고 있는데 그거 보면 해석이 요건데 우리가 풍수적으로 열심히 보니까 산기운을 흐트러뜨리게끔 안 하겠다라는 거. 정조가 낙산 들어오고 청계천이 쫙 가는데 원래 이쪽엔 경복궁이 있고요. 이쪽에는 창덕궁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경복궁이고. 근데 원래 물줄기는 큰 줄기 하나가 쭉 빠져나오면서 요 줄기 요런 식으로 딱 내려가요. 근데 영조가 웃기는 게 요걸 딱 막아버리고요. 물줄기를 딱 요래냅니다. 요래 만들어내요, 물줄기를. 그래서 물줄기를 1, 2, 3, 우리는 이거를 뭐래? 3차수라 그러거든요. 창덕궁 앞에다가 물길을 임의로 만듭니다. 근데 이걸 푸는 사람이 없죠? 왜 3차수로 만들었느냐? 옛날 지도를 보면은 개수 측지를 여러 번 싹 했단 소리예요. 이쪽 산기운, 이쪽 산기운, 이쪽 산기운, 이쪽 산기운 계속 모아가지고 산기운이 못 나가게끔 물기운으로서 보호하겠다라고 일부러 3차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인을 아무도 모르죠. 분명히 3차수, 그러니까 요 앞전 지도는 요게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 사도세자 죽자마자 얼마 있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산금표도가 제일 먼저 영조 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사도세자 죽고, 그 다음에, 아니다. 삼차수가 먼저 만들어졌나? 3차수가 먼저 만들어졌다. 3차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도세자가 죽고, 그 다음에 요게 연대가 사산금표도가 그 후에 만들어지는데, 요 만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풍수적으로 창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전부 다 왕들이 환자들이었다, 환자. 풍수에 대해서 왕, 신하들 전부 다 환자들이었어요. 나중에는, 몰라, 서울에 살아보신 분들은 거기 이름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고, 여기 가자. 이 경복궁이거든요. 경복궁에서 황천사를 찾으니까 경복궁에서 황천사는 어디냐면은 이 동네입니다. 동남쪽입니다. 그래서 동남쪽에 황천살이 보이면 안 좋으므로 뭘 막고 비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 동네 이름이 뭐다? 수송동입니다. 요 소나무 송자를 써가지고 현자, 마을 현자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다. 지금 헷갈린다. 뭐 볼견자 옆에 있는데, 예, 송현동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소나무 송자들을 요다 써가지고 황천사를 비보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도 남대문 말고 여기에도 대문이 총 8개 있었죠.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북문 말고라도 양옆에 또 팔방으로 문을 또 뚫어놨는데 여기도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문을 하나 만드니까 궁궐에서 분란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 문을 폐쇄시켰더니 왕이 편안하더라 하는 교지가 내려온다고. 문 폐쇄시키라. 황천살 부분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우리는 나중에 폐쇄 갖고 다 황천살 배우게 됩니다. 문을 또 닫아버립니다. 그렇다가 창덕궁으로 이전을 딱 하고 나니까 황천살이 이거는 북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는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창덕궁도 이쪽을 바라보고 창덕궁 이쪽 바라보고 있구나. 이어서부터는 황천살 이래 걸리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거든. 이때 다시 이 문을 또 열어놓습니다. 황천살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한양을 보면은 진짜 재밌는 일들 많아요. 굴쭉이 세 군데 만드는 그 이유는 뭡니까? 3차수요. 예. 좌수를 유도하는 게 기운을 뭐? 남자 양기를 보호하거나 그 아들 다섯을 유도하기 진짜 그 여쭤봤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지금 갑자기 아들이라 좌수, 우수. 이게 이렇게 들어왔단 얘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좌수를. 그렇겠다. 그것까지 내가 생각은 못 했네요. 나는 단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겹겹이 쌓이면 좋거든요. 물이 나갈 때도 구불구불구불하게끔 나간다거나 물이 겹겹이 쌓이면 좋아요. 산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쌓이면은 명당이 돼요. 한 겹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태조 이성기능이나 세조 수양대군 가면 겹겹이 쌓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할 수 없이 그 사이로 뺑글뺑글 공유수가 돼서 나가니까 그 성국의 요건으로서 더 좋아진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했는데 방금 상하쌤 말로 자청용을 길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수류에 유도했는데. 그렇지. 남자들 보호하는 거.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사부님한테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뭉터의 일부러 저렇게 수류를 돌리는 것 중에서 예. 기록엔 그런 게 있는데 좌수하면 단합하고 우수하면 방해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마이산을 좀 이따가 볼 사진이 마이산에서 북쪽에서 찍은 사진. 세 번째 사진은 남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동쪽에서 찍은 순마이봉만 찍은 겁니다. 순마이봉만. 마이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좀 진안군. 장수에서 한 30분, 40분 들어가면은 장수 장계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있습니다. 전주 가기 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이거지만 제가 필름을 찍고 있더라도 이야기할게. 쫙 보고 가면서 진짜 개족같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랑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형국론이다.
보이는 대로 느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죠? 예. 자, 그럼 이 마이산은 동쪽에서 본 거고, 근데 갑자기 한양하다가 왜 마이산이 나옵니까? 자, 동쪽,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찍겠습니다. 다음. 눈 왔을 때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지금 노출이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진짜 실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이뻤어요. 눈 내린 날. 이거는 이제 안마의봉이죠. 이것도 목형산이고 이것도 목형산이죠. 그죠? 솟아올랐다는 느낌. 목의 기운으로서. 자, 그럼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위에 봉우리 하나 또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남쪽에서 이제 거꾸로 찍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 봉우리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봉우리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죠. 자, 이제 전설이 나옵니다. 이건 목형산이죠. 이것도 목형산이고. 근데 이게 꼭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임금님이 쓰는 감투처럼 안 생겼습니까?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기억. 익선관. 애따 목시성에게 받아라 하고 감투를 주는 형국이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렇지, 오케이. 예. 감투야 받아라 목시성아. 박씨가 아니고 이제 목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와서 지리산 들어가기 전에 영치산이 있는 데서 자, 이제 백두대간에서 쭉 내려오다가 지리산 들어가기 전에 영치산이 있습니다. 영치산에서 한 가닥 빠져나온 게 마이산을 통과해가지고 전주로 들어갑니다. 마이산을 통과해서 전주로 들어갑니다. 이성계가 어디이시? 전주이시.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끼리바위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가본 사람 이제 밑에 무슨 사가 있다? 탑사가 있죠. 탑사 놓은 거. 탑사 위에 요 고개 넘어가잖아요. 이쪽이 북문이고 이쪽이 남문이고요. 요 고개 넘어가려면 요쯤 올라가면 요 밑에 은수사라고 절이 있죠. 기억들 나세요? 은수사 대웅전 밑에 쬐만한 별당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육각형 집으로. 그 안에 당군 신하를 모셔놓고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은수사에 쬐만한 별당 안에 당군 신하 바로 옆 측면 벽에. 다음.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입니다. 이성계가 신하를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역것의 아래서 나왔고 김수로 왕랑 아래서 나왔고 이런 신하들을 갖고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자기는 위화도 회군을 했기 때문에 신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라도 어떤 전설 설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방법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500년 전밖에 안 됐는데 뭐 있다? 꿈 타령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성계에게 금으로 된 자, 금척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된 자를 너에게 하사하노니 이것을 갖고 세상을 평안케 하라 라고 하는 그림 이름이 꾼몽자 몽금척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금척을 꿈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몽금척도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왜 마이산에 있느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도 설화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태종실록 3대 태종 이방원이 실록 9년에 찾아보면은 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흰도비라고 몇 메다짜리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몽금척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세상을 이 금척을 받아서 세상을 평안케 하라라고 하는 이제 신화를 하나 몽화라고 해야 됩니까? 몽화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자기 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러니까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다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묘에 다 갖다 놓죠. 자, 다음이요.
이 그림이 북한산입니다. 개성에서 북한을 한양을 바라봤을 때 요만큼 귀봉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개성을 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갔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파주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찍은 겁니다. 자, 다음이요. 이게 북한산 서울의 진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약물로 항상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그 백제가 맨 처음에 도읍을 정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요터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기운을 받아서 이 밑에 수유리 쪽에 성지를 도읍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이게 서울의 진산입니다. 금정산은 이거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됩니다. 산 기운의 그 힘이 느껴지는 힘이 금정산은 이거에 잽도 안 돼요. 이 정도 돼야 1000만 명도 지금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저 북한산 산 기운 가지고 감당을 할 정도로 힘이 좋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으로 달립니다.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와서 저 밑으로 손자 쪽으로 가는 게 가는 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봉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보현봉 백악으로 이제 달려나갈 겁니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한강 쪽에서 본 겁니다. 이게 백악산, 이게 북한산, 이쪽이 보현봉. 자, 다음이요. 자, 서울의 스모그가 이래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보이면 진짜 날씨 맑은 거였어요. 나중에 끔찍한 스모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봉산. 도봉산이 어디고? 도봉산은 지금 모르겠네. 안 보이네. 지금 이렇게 도봉산 같기도 한데. 이게 북한산이고요. 이게 보현봉이고 여기서부터 쭉 타고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것 같죠? 절대 안 가깝습니다. 나중에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려가지고 눈깔 2개짜리 청와대. 청와대 옆에 요거 있죠? 요게 남경궁터입니다. 남경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경복궁 요 앞에 있죠? 눈깔 2개짜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현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백악 가기 전에 이쪽 낙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온 게 종면, 창덕궁이 여기 보입니다. 창덕궁이. 그 창덕궁에서 맥줄기 하나 빠진 게 창경궁, 하나 더 빠진 게 종묘. 산이, 서울을 지켜주는 산이 이 정도로 거셉니다. 부산의 금정산은 이게 잽도 안 되죠. 다음이요. 자, 이거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본 겁니다. 요게 삼각산, 보현봉, 백악. 백악에서 인왕산 우백호가 살기가 이 정도로 세요. 무슨 말이 있으면 제왕지지가 나올 만도 하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종묘고요. 낙산 빈다 안 빈다? 낙산은 비지도 않는다. 예. 여기 북한산이고 여기 도봉산입니다. 여기 도봉산이고 여기가 이제 수락산 있는 쪽이에요. 동구릉 있는데. 지금 제 말 따라오시겠어요? 다음이요. 자, 도봉산에서부터 두두두두두 이제 백두대간 쪽에서 와가지고 도봉산에서 두두두두 폭 빠진 게 우이령 고개. 두두두두두 북한산에서 보현봉. 꽤 멀죠? 다음, 여기서부터 또 연결됩니다. 다음. 보현봉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까지 오는 게 백악입니다. 멀죠? 이만큼이에요. 백악이. 눈깔 2개짜리가. 그 다음, 요게 인왕산이고요. 바이튼 게. 그 다음, 하륜이가 이야기했던 게 요 모악산 뒤입니다. 다음. 한꺼번에 다 찍은 거죠. 백악이고, 인왕산 줄기고, 모악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대문 파구 있는 쪽에서 찍은 거예요. 요거 낙산입니다. 요거 낙산. 요거 낙산이에요. 집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지도에서는 산으로 안 보이는 거죠. 집이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낙산도 우선 낙산도 300 산이라 치면은 거기에 있는 집은 안 좋겠잖아요. 능선 위에 있는 집은 안 좋죠. 능선에서 빠져나와야죠. 최소한 제가 뭐 몇 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5m 이상, 10m 이상은 옆으로 빠져나와 있어야죠. 실제로 저쪽에 빈민촌입니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요즘 빌라촌으로 많이 돼 있더라. 저거는 그럼 능선 아닙니까? 저거. 이 집들은 능선이 아니죠. 요 위에 있는 집들이 능선이죠. 예. 그러니까 밟아보면 됩니다. 다음. 이거는 북한산의 옆에, 그러니까는, 하나만 킬게요. 아까 북한산이 이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보현봉이 있었고, 보현봉에서 요 백악 눈깔 2개짜리가 있었잖아요. 요 보현봉에서 하나 빠져나온 게 비봉이라고 있습니다. 비봉이요. 요 위에 하얀 거 보입니까? 유난히 하얗죠? 진흥왕 순숲입니다. 예. 한양에 순수비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게 저 비봉에 얹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국립박물관에 올라가 있고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저다가 올려놨습니다. 다음. 외사신사 쪽에, 바깥 사신사 쪽에 좌청룡입니다. 용마산.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지도 기억납니까? 예. 낙산 더 옆에 큰 좌청룡, 용마산입니다. 다음. 이거는 서쪽으로 500산입니다. 왼쯤 하나죠. 다음. 요거는 관악산입니다. 남쪽에 외사신사 관악산. 목화토금수 형 중에 무슨 형? 예? 화형. 불꽃처럼 튄다? 화형. 서울대학교가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 넣어버렸죠.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볕이 제대로 드는 거. 볕 제대로 안 들고요. 흉당에다가 처집어 연 게 서울대학입니다. 그것도 또 명문이죠. 예? 이미 그 이전의 명문이지. 예. 제가 볼 때는 음침하고, 결국에 풍수는 분위기인데, 서울대학교가 분위기가 도대체 가봐도 좋은 걸 못 느꼈어요. 그거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뭐 여러 가지인데. 예. 이거 또 야사. 야사. 예. 그 뭐냐면은 그 저카가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젊고 힘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가서 저기서 오줌을 자꾸 놓으면 예. 저 화기를 많았으면 화기를 건드릴 수 있다. 어. 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그 정용 씨하고 몇몇 우리 풍수 예. 사람들이 예. 장소도 없었고 예. 그런 어떤 비보적 차원에서 서울대를 거절했다 그렇게. 일단 좋은 턴 아니다. 그렇죠. 안 좋으니까 화기를 자꾸 정권 힘 있는 남녀가 자꾸 거기서 오줌을 하면 화기를 건드린다 이거죠. 예. 제가 야사는 또 잘 모릅니다. 실록 공부하다 보니까 야사까지 눈이 잘 안 돌아가셔리. 자, 다음. 이게 이제 북한산에서 이제 밑을 보고 남쪽을 보고 찍은 겁니다. 요게 무슨 산? 북한산에서 남쪽에 보이는 산. 남산은 남산타워가 요겁니다. 요거. 관악산입니다. 자, 그러면 관악산이 690m짜리입니다. 요만큼 500m 이상만 보이고 밑에 500m까지는 스모그입니다. 이때 올라간 게 제가 영하 10도 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영하 10도로 영하로 떨어지면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날 맑겠다 딱 보고 영하 10도에 올라갔어요.
교수님이랑 딱 배낭가 올라가는데 웬걸 스모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동네는 답이라고는 바람이 휙 불어가서 스모그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 불고 난 다음에. 기온 내려갔다고 서울이 찍히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서울에서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스모그에 패전했습니다. 사진을 며칠을 못 찍었어요. 20일 동안 있으면서. 가까운 거 100m, 200m짜리만 찍고 다녔지 전경 사진을 찍어야 할 걸 못 찍었어요. 이번 추석 때 또 가야 돼요. 불쌍하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스모그가 500m까지 차 있는 이 상황에 이게 아침 10시쯤 되거든요. 부산은 바닷바람이랑 장풍국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모그가 잘 없어지고 아파트 층수들도 깨끗해요. 서울은 장풍국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 통해요. 스모그가 날아가질 않아요. 서울 시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더더욱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전원주택에 사세요. 죽으려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심합니다. 이 날 좋은 날 찍은 거예요. 날 좋은 날. 다음. 이건 북골도라고 합니다. 북골도는 경복궁을 이야기합니다. 근정전이고요. 우리 그 문정왕후 뭐 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정전 나오고 그 다음 강령전 나오고 그 다음 교태전 나오죠. 그죠? 교태전이 나오고 여기 경회로에서 이제 강수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항원정에서도 놀고 이거 나오죠. 북골도라고 하고 창덕궁, 창경궁 쪽을 동쪽에 있다 해서 동골도라고 합니다. 이건 북골도, 저건 동골도. 다음. 이건 종묘입니다. 북한산에서 보현봉 쪽으로 가기 전에 하나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빠진 거. 보현봉 다음에서 빠지죠. 요가 종묘. 그 다음 요게 창덕궁입니다. 같은 백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보현봉이고요. 이쪽이 눈깔 2개짜리 백악이고 이거 북한산이면 이쪽에서 맥세가 하나 빠져나오는 게 여기가 야트막한 산이 응봉인데 응봉의 맥세가 어찌 들어오느냐면은 이래서 종묘로 들어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맥을 하나 따갖고 만들어진 게 창경궁, 창덕궁. 요쪽에서 맥을 하나 뽑아낸 게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향을 하고 있고요. 이 창경궁은 맥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보고 베란다를 짓게 됩니다. 정전이 이쪽을 바라보게 돼요. 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맥세에 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군주는 남면하라 했거든요.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라 했다고. 이 논리가 안 맞죠. 경복궁도 남면했어요. 창덕궁도 남면했어요. 창덕궁은 동면했어요. 풍수 인테리어가 나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창덕궁에서 들어와가지고 창경궁 이쪽으로 하나 빠지고 종묘로 들어오는데 그 기맥선은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밟지 못하게끔 해놨거나 담으로 쌓아가지고 출입문을 다 잠궈놨어요. 통과 못하게끔. 그 기맥, 종묘까지 들어오는 기맥 위를 밟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담이나 나무 가지고 다 그 기맥을 밟지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다? 동골도라는 지도에 보면은 담들이 다 막혀 있고 나무로 길을 만들어 놓고 이랬어요. 그래도 신의를 모시는 곳인데 함부로 지맥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자, 이건 사직입니다. 아까는 종묘를 보셨고 지금은 사직을 보십니다. 사직은 이렇다. 다음. 이제 광화문이네요. 광화문에 눈깔 2개짜리. 청와대.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 산의 살기가 워낙 강해서, 형산이라도 살기가 워낙 강해서 경복궁을 700m씩이나 떨어뜨려 놓고 정전을 지었는데, 일부러 비워놨는데, 청와대는 그 사이에 쏙 하고 들어가 버렸죠. 산사를 제대로 받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가 안 다치면 아들이라도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다 산사를 피하려고 떨어지는데 700m씩이나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최창조 씨 뭐라 그러냐. 그거가 신의 터다. 신령스러운 터다. 이래서 거기를 일부러 비워놨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다음. 인왕산입니다. 눈깔 2개짜리 백악입니다. 다음. 이쪽이 이제 인왕산인데 지금 요것 때문에 좀 누각이 잘 안 보이죠. 다음에 가서 인왕산만 제대로 좀 찍어 올게요. 좀 제대로 안 보입니다. 다음. 자. 요게 요 성벽이 요렇게 보이세요? 요게 동대문 성벽입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사대문을 사신사에 의해서 딱 만들어 놨거든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것들이 전부 다가 사신사에 의해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좌청령 쪽으로 내려오는 요 동대문 쪽인데, 요 동대문이죠. 이제 풍수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남대문에는 이 축성이 없습니다. 근데 동대문에는 이 성곽을 둘러놨어요. 왜? 좌청령이 허약함으로 이거라도 쌓아가지고 비보시키자라는 거 하나. 그죠? 다음. 예,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글자 쪽을 들어갑니다. 요 축성된 건 봤고요. 요 흥인지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 동쪽이 인이라는 건 아시죠? 남쪽은 뭡니까? 그 다음에 토가 신이고 이고 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좌청령 쪽에다 인을 쓴 거 맞았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그 많은 한자 중에 흥자를 썼느냐? 일으켜 세우겠다. 뭐를? 좌청령을 일으켜 세우겠다. 인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좌청령 비보책입니다. 거기에 갈짓 삽줄기는 어떤 모양 글자가 좋다 그랬습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갈짓자나 거물현자식으로 내려오면은 용이 살아있는 생용이라 그랬죠. 거기에 갈짓자 하나 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액자 현판이 정사각형이나 가로 현판은 파워업을 시키는 풍수 인테리어 도구입니다. 액자들 중에서도 가로로 된 액자들, 정사각형으로 된 액자들은 파워업을 시키는 액자고요. 세로로 된 액자는 글씨가 내려가잖아. 파워다운을 시키는 액자입니다. 우리가 서사택, 동사택을 배우실 때 액자를 이 액자는 여기다 걸자, 저 세로로 된 액자는 이쪽에다가 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패설 다 배우시고 주역 사상 팔개 가지고 배우실 때 동사택, 서사택, 좋은 집, 나쁜 집 가릴 때 액자 갖고 이제 움직이는 이제 풍수 비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조선시대 때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낙산 내려오는 줄기에 절 이름도 청룡사라고 딱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낙산이 워낙 비락하니까 청룡사 지어놨죠. 글자로 해놨죠. 그 다음에 액자도 가로 현판에다가 축성까지 쌓아놨죠. 풍수비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초에. 다음. 관악산입니다. 기가 세다 안 세다? 이 정도 산이면 웬만해서 없습니다. 두두두두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튀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윗부분만 세는데 이게 희한하게 다 튀고 있어요. 너무 이 기운은 세므로 그 화기 열기가 종로 궁궐까지도 너무 잘 보이니까 그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남대문에다가 뭐라 썼다? 다음. 예라고 하는 글, 당연히 성곽 없죠. 성곽은 없죠. 예자를 써놓고 세로 현판으로 내려놨죠. 숭례문이라고. 파워다운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관악산의 기운은.
다음이요. 요거 이제 계속 눈깔이 나옵니다. 예. 야, 눈깔 2개, 코까지 있고, 여기 핥힌 자국까지 있고요. 예. 누구한테 물어 뜯겠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이게 그 눈깔입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응봉이고요. 종묘로 들어오는 이제 맥입니다. 부드럽게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눈깔 2개짜리에 워낙 화를 많이 당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옆에 종묘 라인 쪽에 부드럽게 한량 없는 쪽을 찾아 들어간 게 창덕궁입니다. 맥세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와요. 이 기와들 이제 보이죠? 다음. 이 창덕궁입니다. 맥세 한번 보십시오. 얘가 응봉이 있는 데서 줄렁줄렁 어떻게 보면 사룡과 같을 정도로 힘이 없을 정도로 쭉 뻗어내는데 부드럽죠. 근데 사룡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 감히 종묘를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감히 창덕궁을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절대 사룡이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사룡 아니야? 죽은 용 아니야? 생룡이야? 사룡이야? 이러고 헷갈릴 필요는 우린 전혀 없습니다. 내 눈이 여다 맞추어주면 돼요. 내가 틀린 거지 이 사람들이 틀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왕궁을 지을 정도로 터란 얘기는 우리 눈을 사룡이라 보면 안 된다 이거라. 자, 다음이요. 요거는 창덕궁 뒤에 도로를 낸 겁니다. 누가 일제시대 때 일부러 이 뒤에 기에서 창덕궁 들어오는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창경궁을 동물원을 갖다 놨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임금이 살았던 곳에 동물잔치를 해놓고 있으니 그걸 모르고 우리는 창경원에 열심히 놀러 다녔죠. 진짜 개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민비 시에만큼이나 치욕을 준 게 창경원입니다. 동물 키운 거. 예. 예. 느그민족 왕은 전부 다 동물이었다는 소리거든. 예, 모독이었죠. 왕비 죽인 것보다 좀 더하면 더했지. 자, 다음이요. 여기 이제 창덕궁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수맥입니다. 들어가는 맥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냥 찍은 겁니다. 다음. 여기 뒤에서 이제 맥에서 들어와가지고 창덕궁 쪽으로 딱 들어오는 거. 결국에는 태식익력으로 다 걸어놨단 소리예요. 다음. 이게 이제 인왕산이 이쪽에 보이네요. 서쪽에 인왕산. 자, 이게 창덕궁이고요. 그래서 뒤에 맥세가 이렇게 오다가 한번 틀고 이쪽으로 창경궁이 온 거예요. 창경궁은 정전이 어딜 바라보고 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이 바라보고 있는 남쪽이거든요. 요거 남쪽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동쪽이에요. 이게 정전입니다. 동쪽으로 산 기운이 들어오니까 동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앞에 금천교를 만들어서 기운이 못 넘어가게끔 딱 만들어 놓고 황천살 방향에다가 아무 필요도 없는 담을 쌓아 놓기도 합니다. 이쪽에. 다음. 여기 금천교 보이죠? 창덕궁이고 요거 창경궁이고 이 정전이고 편전이고요. 이쪽으로 요 표시들 뭔지 압니까? 예? 그렇죠.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구품까지 나열짝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정전 앞에들은 다 있습니다. 근정전 앞에도 있고 요 창덕궁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금천교예요. 그래서 산기운이 이 물을 넘지 말라고 금천교를 파놓죠. 자, 다음.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정전들 같은 게 동그랗게 다 해놓거든요. 근데
여자가 사는 집에 주로 이 사각기둥을 해요. 천원지방에 의해서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무나닥 해가지고 천원에 관계된 남자들 사는 곳은 전부 다 동그랗게 해놓고 그 다음 여자들이 사는 곳에 요거를 사각형으로 해놓는데 요건 정전이고 이건 임금님 개인 사무실인 편전입니다. 임금님이 사는 곳에 사각형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전이랑 편전이 등 돌리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게 군주는 남면해야 되는데 남면 못하고 동면해버렸거든요. 정전을 풍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래도 남면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편전이라도 남면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음양조화가 맞다 안 맞다? 임양조화를 끈끈이로 묶으려고 하니까 이게 동그란 천원이면 이건 지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개인 편전이라도 사각형 기둥을 집어넣습니다. 음양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자, 다음이요. 딴 지붕들은 다들 아까 좀 전에 뒤로 꾹 한번 눌러보세요. 예. 한 번만 꾹. 오케이. 다 용마루가 다 있습니다. 예? 다음. 용마루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건물만 용마루가 없습니다. 무슨 건물일까요? 예? 중전이랑 합방하는 방입니다. 용과 용이 만났는데 그 위에 용마루란 무슨 말이냐 이거지. 우리가 자체 용인데 예, 용의 눈물인데 재밌죠? 자, 다음 종묘고요. 자, 이제 종묘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궁궐도 끝이 났고요. 종묘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 종묘에서 이제 종묘 이제 뒷산 태식을 들어가서 밟고 다음 종묘 뒤에가 있다만 걸 이제 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걸 잉으로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언덕이지 이게 잉이네. 우리 남명 조식 선생님 간 거 이 야트막한 거 봐도 야 저게 잉이구나 하고 겨우 알았는데 이걸 잉이라 해야 돼. 그죠? 종묘 이제 신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여기 이제 문 하나마다 왕들이 위패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1호가 뭐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종묘 제례악입니다. 제례악, 제사 때 두둥기는 거. 예. 세계문화유산에도 들어가 있죠. 팔만대장경하고 4개가 들어가 있죠. 유네스코에. 종묘 제례악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에 그 상세함과 그 분량에 있어서 이만큼 한 다이너스티, 한 왕조를 제대로 기술해 놓은 책은 현존한 왕조가 없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 제일 분량이 많고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을 따라올 만한 실록이 하나 있습니다. 청나라 실록입니다. 근데 청나라는 260년밖에 안 돼요. 조선왕조 500년의 반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사초를 쓸 정도로 우리 선비들은 똑똑했다는 소리예요. 저 게르만 민족들, 서양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거의 막 엉망진창이다. 사초 기록에 대해서는 진짜 한국이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때 당시에 왕은 절대 못 보고 세종대왕이 빌고 빌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자기 실록을 읽고 싶어가지고 일기거든요. 왕이 한 말 행동 일기인데 그거를 세종대왕이 보고 싶어가 도성지 꼬시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직품이 이거 마지막 정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종구품의 말단입니다. 예, 녹봉이 진짜 쌀 2대에 이거밖에 못 받는 말복인데도 내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임금님한테 못 삐주겠습니다. 버티는 게 종구품들 보직입니다. 예, 그건 엄명하고 상관없습니다. 완전 이거는
능참봉 있죠? 우리 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못하겠다. 능참봉이라는 소리 나오죠? 능참봉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능참봉이거든요? 예. 그냥 참봉이 아닙니다. 과거제도에서 합격한 사람, 장원급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능참봉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대가 될 때까지 니는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라. 유능한 인재는. 왕능만 지키면서 공부해라가 능참봉 직업입니다. 그것도 종구품이라. 장원급제 해가지고 말단이라. 조정은 워낙 험악한 곳이니까 지금 니같이 새싹 들어오면 밟히거나 물들어 버리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나중에 그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종묘들입니다. 근데 다음 뭔가 이상한 거 보입니까? 여기서 뭘 찍고자 했던 게 보입니까? 예? 안 들려요? 문고리가 없다. 우리가 찍으려고 했던 건 뭐냐? 문짝이 뒤틀려 있다라는 걸 찍은 거예요. 오래 가면 좀 틀린데. 그죠? 오래 가면 뒤틀리겠죠? 다음. 과연 뒤틀렸습니까? 아연 덧대 놨어요. 삐뚤어지라고. 이거 위에 그렇죠? 다음. 밑에 덧대 놨습니다, 나무를. 아예 삐뚤어지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종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문묘라고 공자사당이 있습니다. 공자사당도 문도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왼쪽은 열려있고, 왼쪽이 열려있고, 오른쪽이 밑에가 열려있어요. 이건 뭐냐? 신이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계속 받게끔 하고자 하는데 원리가 있었습니다. 신이도 천지 기운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양인 왼쪽을 열어놓고 우측 땅의 기운을 받고자 오른쪽은 열어놓은 거예요. 예. 물론 이거 위치는 어디서 좌측 용백을 구한다? 신이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죠. 신이 입장에서 좌측 열리고 우측 밑에 열리고. 다음이요. 그죠? 확실하게 이제 아래를 다 보이죠? 덧댄 거. 다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종입니까? 이건 어디냐면은 연희궁터입니다. 이게 모악입니다. 그래서 모악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뒤에 요 산과 요 산이 지금 요가 연희궁입니다. 모악터가 요 동네입니다. 맨 처음에 하륜이가 들어가고자 이야기했던 것이 요 동네 텃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으니까 작고 협소하고 기울었고 수구가 폐쇄되었으므로 여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요 연희궁터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요서부터 요까지가 연희궁터거든요. 전단위터가 요 동네 어디예요? 근데 뒤에 주산이 꺼졌죠. 그래서 요 터만 갖고는 종묘 다 세우고 좌묘, 우사, 전조, 후시를 다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이제 끝나가네요. 이거는 영등포 쪽에 있는 구암공원입니다. 구암공원. 예, 이거는 뭐 풍수하고 상관없이 단지 그냥 제가 세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허준이가 태어났다는 곳입니다. 허준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지막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다음. 허준이가 이런 동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암공원 안에 있는 구암공원. 안에 있는 예, 동굴에서 안에 깊이가 한 6m 된대요. 그 안에서 허준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왜 동굴에 태어났어요? 옛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해서는 서울 한양바닥에서 집 못 짓고 살면 어디서 살았까요? 운막 아니면 동굴이에요. 이지암 선수. 그걸 지금 살아요. 예. 그럼 뭔가 동굴에 태어나는 사람이 뭐가 태어나? 캠프를 살아야 돼. 이야, 우리 다 극이네. 자, 그러면 또 1시간 동안 슬라이드를 다 보셨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릴게요.